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플래닛 아쿠아와 노인 혁명 이런 제목입니다. 물의 행성이죠. 플래닛 아쿠아라는 거는 땅의 행성이 아니라 물의 행성이라는 뜻입니다. 물의 행성과 노인 혁명. 이 책에 난 상당히 그 위대한 책이라고 보는데 이 책의 그 챕터 1의 첫 장의 제목입니다. 이게 First, there was the water. 태초에 물이 있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 시대의 출현에 시니어들은 무엇을 해야만 할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의 시대, 땅의 시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물의 시대라. 굉장히 그 깊이 있는 통찰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못해요. 물의 시대의 출현에 시니어들은 무엇을 해야만 할까? 그 왼쪽에 있는 거는 한글로 번역한 제목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영문입니다. 같이 쓰는 내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번역에는 제대로 깊은 내용을 모를 수가 있어요. 번역 물론 잘했어요. 기가 막히게 잘 번역했는데 내가 보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목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또 imminent collapse of hydraulic civilization. imminent란 건 무슨 말이냐면은 임박한, 즉시 생기는, 영어로 closing time, 곧 다가올 뜻입니다. 한국 제목으로 수력 문명의 붕괴가 임박했다. 그건 똑같아요. The imminent collapse of hydraulic civilization. 그 다음에 first 제1장입니다. There was the water. 태초에 물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말은 그 작은 제목이 안 나오지만 본문에는 déjà vu and the second deluge. 그 다음에 두 번째가 our aquatic self. How humans emerged from the deep. 이 제목이 이렇게 있어야지 이 첫 챕터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개,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젠더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 이 모든 것도 이 서브타이틀을 봐야지 깊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먼저 First there was the water. 태초에 불이 있었다 다음에 데자뷰 and the second deluge라는 게 뭔가? 데자뷰라는 건 기시감. 어떤 현상에 이미 접한 것처럼 생각한 것,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데자뷰 아니에요. 데자뷰와 second deluge. 그것도 불어요. 제2의 홍수. 홍수는 홍수인데 제2의 홍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서브타입도 두 번째는 our aquatic self. 우리의 수생적 대지의 딸이 아니라 물에, 물에서 태어난 자아다 이 말이에요. How humans emerged from the deep. 어떻게 인류는 저 깊은 곳에서부터 출현했을까?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제목만 딱 봐도 어? 얼마나 뭐자, 이 제레미 리프킨이 깊이 있는 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밤낮 원서와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어째 태초에 물이 있었으니 응? 그 내용을 그냥 원문 그대로 복사하는 이유가 내가 실수할까 봐. 먼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구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여러 가지 있겠지. 그중에 어떻게 바다가 움직이고 어떻게 사계절이 순환하는가. 옛날 우리 태고 쪽 인류부터 다 느꼈잖아요. 할아버지 어떻게 봄이 오고 어떻게 여름이 오면은 비가 오고 가을에 어? 열매가 열리고 겨울엔 춥고 이런 시절이 계속 반복돼요. 물어본다고. 나도 그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지금 이 시대 다시 말하면은 이 생태학적 위기 시대에 가장 무서운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본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과학계에서도 변화하는 해류와 만류에 적응하기 위해 지구 수권의 어쿠아틱 에어리어죠. 지구 수권이 내밀한 작용다. 수권이 암석권, 대기권, 생물권에 미치는 영향을 필사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 대상은 직전 빙하기가
지금 빙하기가 아니라 지금은 아직 안 왔잖아요. 이전 빙하기죠. 직전 빙하기가 남긴 빙하의 잔해가 녹아서 육지와 바다에 미치는 영향, 또 지구 지각판의 붕괴와 이동, 지구 멘틀이 유발하는 지진, 수천에 달하는 휴화산의 폭발 가능성 급증 등 이런 걸 연구하는데, 이거 서구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다 이런 거 공부를 해요, 요새. 어른들이 잘 모르는 거야, 이거를. 자, 수권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 왼쪽에는 사진을 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미국 지도고 오른쪽에 있는 건 유럽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멕시코만, 응? 멕시코만에 있는 소위 이게 여기에 이거 따뜻한 바다에서 흘러가는 거를 말루라고 그래요. 그래서 멕시코 말루라고 하는데 멕시코 말루가 흘러야지, 응? 이게 소위 계절이 제대로 바뀌고 지구의 온도가 조절이 되는데, 이게 만류가 소멸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금년부터. 이게 여러 학술지에 나와요. 우리나라는 별로 안 실리다가 최근에 작년에 서울대학에서 여기에 대한 논문이 나왔어요. 국제학술지에 실렸어요. 오른쪽 보면은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멕시코 만류가 금년 붕괴 시작해 2095년 이전에 소멸될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됐다. 멕시코 만류는 멕시코만의 따뜻한 물을 대서양으로 전달해 해류를 순환시켜서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해왔다 이거죠. 과학자들은 이 해류의 순환이 멈추면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상승해서 기후 위기의 티핑 포인트가 될 것으로 지적해왔다. 오래전에 옛날 엘고가 말이에요. 부통령이 되기 전에 쓴 책에 바로 이 얘기가 나와요. 하버드 대학 자기 선생한테 배운 거예요. 그 얘기를 이미 했고, 그 많은 연구소에서 이거를 결정적으로 수많은 논문이 나왔는데, 최근에 또 이런 논문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재들이, 수학의 천재, 물리학의 천재들이 여기에다 달라붙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특권이 지구에 미치는 압도적인 영향력에 의심이 든다면은 물이 분포하는 방식이 지구의 자전축, 즉 기울기를 변화시킨다는 과학적 발견을 고려해봐라. 이것이 바로 1990년대 이래 우리 행성에 벌어지는 일이다.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북극 지역의 마지막 남은 홍적세 빙하와 빙상이 빠르게 녹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맨날 TV에서 보잖아요. 막대한 물이 바다로 퍼져나가면서 지금 무게가 분산되는 방식이 달라져서 지구의 자존축까지 바뀌고 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80억이 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농업용 지하수를 양수하는 것도 지구의 축을 이동시킬 정도로 물 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년 인도에서만 땅 밑에서 물 380조, 조예요. 조 리터를 퍼 올렸다. 이게 금년에 서울대학교 나오는 논문에서 내가 복사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이런 걸 연구하는 과가 있잖아요. 여기 지구의 전축이 약간 23도 기울어 있잖아요. 그래야 이게 기울어야만 봄 사계절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사계절이 그래서 그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돌잖아. 근데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얼마 안 됐어. 1993년이면 한 115년, 20년 됐잖아요. 130년 됐네. 130년, 그러니까 120년, 2010년까지, 120년 동안 인간이 끌어도 쓴 지하수 양이 약 2조 1,500톤인데 땅속에 있는 걸 꺼낸 거야. 우리 이거 땅 밑에 있는 거. 이 물이 다 땅 밑에 기어만 들어가면 좋은데 다 대부분 다 바다로 흘러간다고. 땅 밑에 뭐 세멘트 깔고 아스팔트 깔면은 물이 밑으로 못 내려간단 말이야. 지구에 떨어지는 거. 이 과정에서 해수면이 약 6mm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6mm면 얇잖아요. 막대한 양의 지하수가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지구 물질력 분포에 변화가 일어난다. 즉
회전하는 팽이 위에 조금이라도 무게를 더하면 팽이가 막 돌잖아. 뺑뺑 돈단 말이야. 어렸을 때 팽이 돌려보면 뺑뺑이 도는데 팽이의 회전이 변하는 것 같이 땅속에 있던 막대한 양의 지하수가 바다로 흘러들면서 물질량이 분포에 변화가 생기고 이는 지구 자건축 변화에 약간 변화를 주는데 이게 지구가 우리 보기엔 천천히 돌아가지만 우주적 측면에서 볼 때 뺑뺑 막 돌아가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영향을 줘도 음? 이게 23도 쪽에서 변화가 심해지는 거야. 이거를 외국엔 수많은 논문이 있고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도 이걸 연구를 해서 국제술제에 발표하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 갖고 말이에요. 환경에 대한 관심 갖고 논문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와요. 요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리프킨이. 모든 인간은 물이 곧 생명임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인간은 음식 없이 최대 3주까지 버틸 수 있지만 물 없이는 평균 일주일 정도면 목숨을 잃는다. 그런데 이제 숨은 순환이 붙잡기 힘든 경련을 일으키며 다른 모든 지구본의 역학관계와 우리 종과 동료, 생물의 생존의 전망을 뒤흔들고 있다. 인류는 전에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다. 이 그림이 유명한 프랑스 게슈타브 도르라는 어? 그 생각에 있는 판화가야. 이 그림은 단테의 신곡 중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 여기 보면은 일부만 그렸는데 그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많은 생물들이 자그마한 얼마 남지 않은 섬에 막 올라가기 위해서 막 어? 그야말로 말이에요. 뭐 힘들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사투어를 벌이는 모습을 찍고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일종의 그 데자뷰네. 데자뷰야. 지금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데자뷰와 두 번째 태양홍수. 이거 데자뷰 영어로 이거 잘 읽어야 돼. 데자뷰하고 이 닐러지가 아니야. 데자뷰도 이거 프로고 이 닐러지도 이게 이태리어인데 원래 이게 불어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델루지야, 델루지. 과학계는 말이야.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대홍수가 일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유라시아, 북미 등 여러 지역에서 얼음으로 덮여있던 거대한 호수가 녹으면서 대규모 빙하호수가 발생했고 한때 얼어 있었던 강물이 인접한 땅으로 범람해 수많은 생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빙상, 용융이 빙상이 막 일어나는 거야. 일으킨 참상은 고대 조상들의 집단 정신에 깊이 새겨서 구존되다가 문자가 등장하면서 최초의 역사적 기억으로 공유되며 현대에 이르렀다. 구미에 말이에요. 그런 그 신화적 얘기가 많이 있어요, 사실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만 년에 지난 오늘날 숙고는 지구 온난화에 힘입어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1만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과학자들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50%가 향후 80년 이내에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들 중 다수는 수백만 년 동안 지구에서 서식해 왔는데 말이야. 과학자들은 현재 멸종 상태를 촉발하는 원인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화 시대를 탓하며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대량 배출이 기후온난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이게 한두 명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학자들, IPCC에 말이야 수천 명의 기후학자들이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 종합해서 정리한 거야, 제레미 리프킨이. 제레미 리프킨이야말로 이 시대에, 이 시대에 그야말로 현인이고 나는 이 시대가 가장 요구하는 난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호모사피엔스 역사의 95% 동안, 인류 역사의 95% 동안 말이에요. 선조들은
동료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수렵과 채집을 하며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변동에 끊임없이 적응해 그리고 살아왔다 이거죠. 약 2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한 인류의 조상은 10만 년 정도의 빙하기와 1만 년 정도의 온난한 간빙기를 오가는 위험한 행성에서 살았다. 그래서 대세포가 자꾸 생긴 거야. 1만 1000년 전 홍적세의 마지막 퇴빈과 더불어 오늘날과 같은 온화한 기후가 형성되었다. 이런 기후가 앞으로 한 1만 년 더 계속 올 수 있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홀로서가 도래하면서 훈저들은 농경과 목축을 특징으로 삼는 정글생활에 들어갔다. 그전에는 농사 짓고 이러기 전에는 그냥 다른 원숭이나 고릴라나 사슴과 같이 사는 거야, 비슷하게. 그런데 농사 짓면서부터 시작한 거야, 이게. 마침내 6천년 전에 지중해 지역과 곧이어 인도 중국에서 도시 수력 문명이 부상으로 이루어졌어. 도시 수력 문명이라는 건 물을 가두기 시작하고 댐, 뚝이야. 뚝을 맨 그때 옛날에 큰 댐을 안 만들었지. 응? 뚝을 만든 거야. 그게 시작이야. 그 처음에 뚝으로 시작했다가 거대한 댐을 만든 거지. 내가 미국 가서 놀란 거는 그, 그 콜로라도 댐이야. 콜로라도 댐. 그 거창한 그 댐을 보고 말이야. 콜로라도 강을 조금씩 옮겼잖아요. 그래서 그 1200만 명인가? 그 콜로라도 댐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산다는 거야. 다른 모든 생물처럼 늘 자연의 흐름에 적응하던 인류는 이때 역사상 처음으로 자연을 우리 인류의 욕망과 설계에 맞게 적응시키는 방향으로 급선했다. 인간이 그때서 조작이 시작한 거야. 장자가 말한 기심기사가 시작된 거야. 이후 6천 년에 걸친 도시 수력 문명의 성장은 결국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화 시대, 자본주의 부상, 지구 기후 온난화, 그리고 드디어 수권의 문명 파괴로 완전히 귀결된 건 아니지만은 멕시코 만류가 말이에요. 멕시코 말류만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 만류가 여러 군데 있어요. 대서양에 있는 것과 아니 여러 군데 있다고. 제일 큰 거 중에 하나가 멕시코 말을 예를 든 거야. 2020년 워터라고 유명한 학술지가 있는데 여기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50년 무레이면 25년 남았어요. 세계 수력 발전 때문에 61%가 가뭄이나 홍수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위험이 매우 높거나 극심한 강력에 자리할 것이다. 모든 국가가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수자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수리하고 재건해야 하는가? 아니면 물의 흐름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새로운 균형을 확립해야 하는가? 그 한국의 그 전에 이대 무슨 교수 이런 분들이 댐 건설을 해야 된다고. 물론 그 나름대로 인류는 있겠지요. 그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야말로 세계적인 학자들은 세계적으로 어떤 월드뱅크에 자문하는 학자라든가 양심 있는 학자들은 댐 갖고 이거 위험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시카고, 우리 형이 시카고 사는데 말이야. 시카고에 거기에 그쪽에 위험해요. 그 바닷가 아니야. 바닷가에 그 얼마나 높은 그 시카고 높은 빌딩이 많아. 거기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의 뿌리겠어요? 베니스는 어떻겠어요? 다 그렇게 위험을 감싸요. 우리나라 해운대에 있는 그 빌딩은 어떻겠어요? 마리나 빌딩. 25년을 못 내다보는 거야, 지금. 물론 우린 조금 더 태평양 정부는 조금 좀 낫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죠. 인프라 수리와 재건에 열중하는 것은 필패의 게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댐을 자꾸 보완하고, 댐을 자꾸 돈을 들여가지고 자꾸 수리하고, 이게 결국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 후대 방식을 택한다 그러면은 세계 각국 정부는 대규모 토지 매입 프로그램과 이주 계획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전한 지역에 재정착하도록 돕고 우리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
생명이 번성하는 새로운 생태적 발전을 활성화하도록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인플레 수리에 재건하지 말고 다시 이걸 살살 풀어주는 얘기야. 댐 정도 괜찮아. 조그만 뚝 같은 거 할 수 있지. 근데 거대한 거, 거대한 댐 이거 위험하다. 자, 어쿠어트 수행자. 인간의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은 학자들이 그 머리 좋은 천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류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 아니야. 인류가 어디서 태어난가. 인간은 어떻게 심해에서 출현했는가. 이 내용이 Our Awkward Self, How Human Emerged from the Deep. 이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이건 닐 셔빈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2006년에 네이처지에 발표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사지동물, 사지동물, 네 발이 달린 육지동물이에요. 사지동물 조상으로 틱타일락을 소개했다. 틱타일락은 약 3억 7,500만 년 전 내봉기라는 시기가 있잖아요. 내봉기의 환경에서 서식한 동물로 물고기와 사지동물의 특징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틱타일락이 오른쪽에는 사진, 요게 요 이 동물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거야. 모든 사자라든가 곰이라든가 모든 사지 동물의 조상을 화석으로 발견한 거야. 화석. 2021년 몇 년 안 됐어요. 코펜하겐 대학교 과학자들은 셀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통해 지구 생명체 진화에 관한 160년 동안의 통념을 깨뜨렸다. 화석이 새로 나타났습니다. 코펜하겐 대학교와 다른 연구소가 공동 수행한 원시 어류의 게놈 지도를 만드는 작업에서 3억 7천만 년 전 원시 도마뱀과 유사한 사지동물의 지느러미가 공기 호흡이 가능한 팔다리와 기관으로 변하면서 육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기존의 통념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 결과가 뭐야? 바로 이거야. 틱타일락. 이게 나오면서 깨진 거야. 새로운 기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지동물의 육지에 출현하기 5천만 년 전에 이미 물고기에는 팔다리와 비슷한 형태와 공기, 호흡이 가능한 원리적 기능의 폐에 대한 유전암호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호수와 강을 헤엄치는 고대 원시 어류 일종인 플레테로스 미키리는 심지어 인간과 심폐기관의 필수 기능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 신자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엄밀한 과학적인 하나의 그 추론이거든. 과학자들은 그런 어떤 그런 신학적 진리를 거기에 빠지지 않으니까 그냥 엄밀한 데이터에 의해서 유전자 분석을 한다든가 어떤 화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기법이 있잖아. 그런 기법에 의해서 땅에 화석에 생물에 예? 시간을 측정한단 말이에요. 엄밀하게. 우리 인류는 자궁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물의 종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궁이라는 게 아이가 어디 있어? 자궁이라는 게 그 물이란 말이에요. 성인의 인체는 60%가 물이지만 태아의 몸은 70 내지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출생 시점에 가까워지면서 좀 감소한다. 인류의 초상이 육지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야. 물이야, 물. 내가 좋아하는 이 마르 미르치아 엘리아드라는 말이에요. 유명한 정경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사람 책이 번역 나온 게 있는데 이 양반은 천재 중에 천재야. 로마니아, 불어, 도고, 영어, 시브리어, 페르시아, 이태리어가 빠졌네. 산스크리트 등 8개 언어에 유창한 거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 보고, 응? 시도 읽고 이런 사람이야. 이탈리아에서 철학 공부를 시작했고, 인도 캘커타 대학교, 루마니아 대학에서 박사를 땄어요. 루마니아 출신이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 또래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 또래인데 우리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죠. 1945년에 졸버는 대학 교수를 했고 56년에 시카고 대학 교수를 했어요. 이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책에 나와 이게 미르체아 엘리아데는 생명의 원동력인 물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인류의 직관적 감각을 이렇게 포착하고 이렇게 썼다. 물은 잠대성 전체를 상징하며 모든 가능한 존재의 근원이다. 물은 항상 무언가를 움트게 한다. 물은 신화, 의식, 도회 등 어떤 문화적 패턴을 쓰든 물은 동일한 기능을 충족한다. 즉, 모든 형태보다 앞서고 모든 창조물을 지탱한다. 물과의 접촉은 모든 재생을 의미한다. 노자야, 노자. 노자가, 노자의 철학이 게 뭐예요? 그 물의 철학 아니야. 노자라는 건 물의 철학이야. 인류가 육지에 기반을 둔 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독택 공간을 근본적인 거주지로 생각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풍경을 영어로 랜드스케이프라는 말이에요. 즉 대지와 동일시하는 집착을 보여왔다. 그러면서 물에 대해서는 대개 생명력이 아니라 자원으로 우리가 거주하는 불가분의 환경이라기보다는 그냥 유용한 자원이랑 이런 걸 생각해왔다. 깊이 생각을 안 한 거야. 노자 같은 사람 빼고 말이에요. 하지만 최근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물의 경관, 이제 랜드스케이프가 아니라 워터스케이프에 주목하고 물이 인간 본성을 정의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인류의 10%는 해안가에 살고 또 다른 40%는 해안에서 약 100km 이내 살고 있다. 더욱이 전 세계 인구의 50%가 담수에서 3km 이내에 살고 있다. 물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인구는 10%도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90한 5% 이상이 강이라든가 바다 근처에 살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근데 다 인류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제 수권이 응? 온난화하는 기후에서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요인이 되면서 푸른 공간이 치료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물학자, 생토학자, 도시계획가, 건축가, 일반 대중소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나 같은 일반인도 말이에요. 일반인도 이 어쿠아틱 셀프, 어쿠아틱 플래닛 보고 감동하잖아요. 어렵고 골치 아프지 책이지만은 이거 내가 얘기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걸 나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야. 독일 본대학교 위생 및 공중보건연구소에서 푸른 공간이 인간의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수행한 다수 연구는 물속에 잠겨 있거나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미적 측면과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지금 내 친구들도 말이에요. 요새 그 물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많아요. 미국에 있는 우리 형수님도 밤낮 물속을 걸으시더라고. 양반이 나이가 80대 중반이 넘은. 그게 나도 따라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미적 측면이 아니라 이게 뭐 올림픽 선수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수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강을 위해서 즐기는 거야. 물에 들어가서. 이게 이게 맨 밑에 봐요. 푸른 수면의 위아래와 주변에 분포하는 다양한 야생동물을 예민하게 인식한다. 깨어나는 감각은 피험자들을 푸른 환경으로 감싸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걸 내가 어디서 느꼈냐. 사람들은 물소리에 감탄하며 잔잔하거나 완만하게 흐르는 소리부터 활기찬 경험에 이르기까지 그 다양성과 특성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잔잔한 물소리가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물의 색깔도 다양한 감정 반응을 유발한다.
그건 한 서울의 시중에서 말이에요. 서울의 시에서 그 물가에 느낀 그 시를 말이에요. 안에 썼어요. 그야말로 내가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가 나 서울의 시야. 서울의 시를 여러 군데 중에도 보면 말이에요. 물에 댄 그 졸졸 흐르는 시냇물, 시냇물가에서 시를 썼는데 그렇게 그렇게 그 서정적이고 그렇게는 좋은 시를 한국인의 심성에 그렇게 좋은 시를 난 참 못 봤어요. 현악적인 시고 뭐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내 영원한 시는 서울의 시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시에는 졸졸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있어요. 난 그 서울을 좋아합니다. 이 사진은 말이에요. 아시겠지만은 이래 뭐 저기 나야가라 폭포예요. 내가 최초에 미국 간 건 말이에요. 로드아일랜드 대학이 있어. 동부 끝에. 거기에 내가 했던 연구소하고 조인트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 내가 미국 가면서 로드아일랜드 대학 가면서 내가 꼭 가고 싶은 데가 여기였어요. 캐나다. 캐나다하고 이게 경계선인데. 바로 이 모습이야. 정확하게. 이 불독 그대로. 여기 안에 손을 담궜다니까. 손을 담궜어. 그리고 거기에 내가 홀딱 빠졌던 것 같아. 그때 비가 안 왔어, 그때. 내가. 물론 비 온 때도 갔지 한 번. 이날은 비가 안 왔는데 바로 이 색깔의 물을 속에 내 손을 담고 미친 듯이 오래 있었던 것 같아. 내 인생의 가장 감동적인 말이에요. 서울의 시가 아니라 응? 전혀 다른 느낌. 태평양의 바다, 비행기에서 보는 바다가 아니고 응? 그 해운대에서 보는 바다가 아니고 바로 그 엄청난 경험과 여기에 뭐가 생명의 탄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저렇게 부닥치면서 뭐가 나오지 않을까? 나는 아까 그 루마니아 학자가 그 표현한 기분이 내가 나에게서 느끼는 그 기분을 표현해 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르의 행성 시대에 우리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니 나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르의 행성 시대에 시니어들이, 노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AI 시대에 들어가면은 시간이 많이 남을 거 아니야. 많이 남아. 그러면 그 남는 시간을 말이에요. 세계 여행하나 다니고 돈 들어가지고 맨 쇼핑이나 하고 계속 성장하다가 우리 이명 대표가 성장 이번에도 좋은 얘기 하는데 나는 그게 못마땅한 거야. 물론 이재명 대표가 현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거야. 근데 이재명 대표는 환경 위험에 대해서 알아요. 이 사람이 깊이 있게 안다고 생각해. 물론 시간이 없어 나처럼 깊이 있게 책은 못 보셨겠지. 그렇지만 이 사람이 알 리벽을 아는 사람. 그러면 성장 위주의 이 지구가 곧 끝장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물질을 아니라 인간의 내적 성장을 통해서 시간 많이 나면 뭐래 책도 보고 이런 거에 대한 토론도 오고 시니어들이 이 위기 시대에 집값 올릴 생각이라 하지 말고 어떻게 검소하게 모든 생명들과 같이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나는 노예혁명, 엘더리 리버션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노화혁명이라는 건 전번 강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노화가 부담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기여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미래 지향적 개념이다. 노화혁명이라는 건. 응? 이거 챗GPT한테 물어봐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챗GPT도 거의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하이드로이즘, 즉 수생태주의 시대에 도래를 이해하는 노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곧 지구 이 쌈도 축이고 무너진다는 거 아니야. 조금만 흘러도 조금만 바뀌어도 말이에요. 조금만 바뀌어도 봄, 여름, 겨울, 가을이 여름일 수가 있는 거야. 조금만 바뀌어도. 그럼 어떻게 돼? 노인들은 자기 가족들이 행복만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말해요. 지구적 차원으로 전환하고 살아야 한다. AI 시대 시간이 많이 넘으면은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아, 나 같은 평범한 노인도 다 공부하는데 왜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개인에서 인류 공동체 일원 그리고 생명 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려는 것이 노인혁명이다. 요새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학자들은 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이런 생각으로 단체들을 만들고 이런 생각으로 젊은 학자들도 말이에요. 40대, 50대 유명한 학자들도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너는 스스로 교육을 해야지. 자기 공부를 해야 돼. 챗GPT에도 물어보고 구글에도 물어보고 제미니에도 물어보고 퍼플렉스에도 물어보고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해야 돼. 자기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큰 건 못하잖아. 우리가 뭘 큰 거라고 했어. 뭔가 지구인이 생각하는 거 작은 행동하는 건 돼요. 좀 아껴 쓰는 거, 재생에너지 쓰는 거, 돈 쓸 때 건강한 기업에 투자하는 거, 자동차, 작은 자동차 굴리는 거, 가급적이면 차 안 굴리고 대중차 타고 다니는 거. 기차 타고 다니면 얼마나 편한데. 그다음에 약간의 정치적 행동을 해야 돼. 투표할 때 말이에요. 지방 군수법 뽑을 때, 시의원 뽑을 때 환경을 좀 아는 사람을 뽑아야 돼.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해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환경연합이나 이런 데는, 뭐 녹색연합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당에는 가입하고 행동하기가 어려우면 그 후원을 하라고, 후원을. 그리고 지원을 해줘. 돈 10,000원. 10,000원 하지만 5,000원이라도 말이야. 해주는 거야. 자기 봉급의 일부를, 수입의 일부를, 자기 연금의 일부를, 거기다 일부를 줘야 돼.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거 하라 이거야, 그 중에.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웰에이징 오지만은, 그거 무슨 뭐, 그 얼마나 시중에 보면 말이에요. 노인들을 불쌍하게 보는 책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청년 시대도 힘들고, 장년도 힘들고, 힘들게 하는데, 힘들다는 건 모르는 게 아니야. 응? 근데 노인들은 살아남았잖아. 그냥 연금을 300만 원, 400만 원씩 받으면은, 응? 그거 갖고 자식 새끼들한테 줄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럼 주긴 필요 없으면 주긴 줘야 되겠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자는 얘기.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잘 나이가 든다는 거. 웰레이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소리, 하이드로직, 이거 수생태주의 문명에서 하는 소리예요. 나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느냐. 80은 80에서 얼마 몇 년 남았는지 모르잖아, 내가. 나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느냐가 아니라 하루든 한 달이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살아도 살고, 한 달 살아도 살고, 재수가 좋게 20년을 할 수, 20년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웰레이징이다. 응? 이것이 소위 AI 시대에, 예? 시간이 남아도는 시대에,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소득은 아니더라도 어떤 노령연금을 받는 시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간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이런데 이 소위 생태 문명을 새롭게 건설하는 데 쓰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칩니다.